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종전 중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무조건 항복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대화 국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 양측 대통령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좀 종전 중재 시도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이 중재 카드는 좀 밀리고 있는 측에서 사용하는 출구 전략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렸는데 굴욕적으로 출구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중재 시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던지고 그래서 그 압박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냥 항복이 아니라 중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재 요구들을 받아서 우리는 국제법과 아니면 국제 평화를 하고 주변국들의 중재도 잘 받아들이는 국가로서 우리는 정전으로 아니면 종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의 첫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란이 갖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이 출구 전략 시작이 어떻게 잘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조건 항복이 뭘까 좀 생각해 보면 모즈타바 절대 안 된다. 그럼 차기 지도자도 내가 좀 관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미 거의 종전 선언을 지금 다 할 정도로 군사 작전은 더 나갈 수는 없거든요. 뭐 이제 양옥 위원님께서 더 자세하게 군사적인 측면은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이미 전쟁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세 가지 목표는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대칭 전략 계속 미국과 주변국을 압박했던 그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거의 와해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해군도 이미 이제 국제해에서도 지금 타격을 다서 침몰하는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 너 지금 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완전 항복 외에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출구 전략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린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들 이제 자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양측의 그 서사가 조금 궤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거의 전쟁 막바지에 온 거 아닌가라고 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항복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나요? 뭐 언컨디셔널 서렌더 이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봤죠. 2차 세대 때 보면은 미국이 요구를 한 거, 일본에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 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핵폭탄 떨궜죠. 물론 미국이 핵폭탄을 떨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기본적으로요. 이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겨놓기 위한 모든 판을 수를 이미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 난 이후 2023년 10월에 공격당한 이후에 자 이거를 차분차분 보복해 나가면서 그 보복의 이 모든 배후를 이란으로 본 거고요. 사실 이란이 맞았고 자 그래서 일단 대리 세력들 다 2024년 정도까지 쳐내고 그다음에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거쳐서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서 사실상 이미 2025년에 방공망을 상당 부분 무너뜨려 놨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올해 이 공격은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쌓아놨던 그런 계속 이렇게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놨던 이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완성시킬 때 이스라엘이 혼자 만약에 접근을 한다, 국제사회가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아랍 국가들 난리가 나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미국에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지금 그림 판을 잘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상을 차려놨으니 같이 와서 싸우자.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는 이거 정치적 승리만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희생이나 이런 게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과거의 미국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규칙이나 뭐 그 혹은 이제 뭐 생명 존중 그래서 뭐 인권 존중 그래서 뭐 작전하는 데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들어와서는 상당히 무시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더 이상 어떤 그 미국이 자꾸 뭐 합법, 뭐 국제법을 따라서 뭘 준수하고 뭐 하고 이거를 사실은 가장 잘 활용해온 게 이란 같은 세력들이거든요. 혹은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소위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왔는데 그걸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자, 어쨌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야 좀 미국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란을 쪼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더 이상 끌고 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 바라보기는 야 이거 뭐 오래 시간을 버티면 버틸수록 이란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네. 그 이란이 버틸 수 있을 때 얘기죠. 그럴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빌드업들이 이렇게 소위 서사, 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더 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다 하면서 일종의 이제 체면치레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군사 작전은요. 지난 100시간 작전, 5일 동안의 작전으로 사실상 거의 승리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 미국이 하는 이 소위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그러니까 뭐 장대한 분노인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이 작전 개념을 보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는 한 4단계 정도로 작전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작전 준비 단계는 제외하고요. 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방공망 제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위 전략 타격으로 해서 적의 주요한 미사일 발사 시설부터 시작해서 지휘 통제 이런 것들 전부 싸그리 무너뜨리고요. 자,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해군력 괴멸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나 이쪽에 갈 수 있는 전력들을 전부 부수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5일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작전. 예. D+5일에 이미 작전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5일, 6일 정도 되니까 미국 얘기하는 게 자 이제 산업 기반을 우리가 부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주요 군사 표적은 다 제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서 뭐 무슨 미국의 작전 템포가 늦어졌다 뭐 예전처럼 뭐가 안 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작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표적 이미 다 제거해서 그러니까 작전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릴 게 더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4주 작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트럼프식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실제 2주 정도 내에 전부 다 정리될 수 있는 거를 4주와 기간을 딱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나잖아요. 그것도 연막이었네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전부 자기의 정치적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드업에 들어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일주일, 소위 이제 그 100시간 공습 작전에 의해서 거의 이거를 정리하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승리를 포장을 할 거냐, 혹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어떻게 이 패배가 아닌 걸로 포장할 거냐. 어떤 지금 명분을 이제 내세울 저는 거냐. 지금 되려 그런 지금 조정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반격할 만한 뭐 건덕지가 있다거나 남은 무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결코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기가 생각하세요? 없으니까 지금 자꾸 자폭 드론 같은 것만 날리는 그러니까 거죠. 자폭 드론 정도.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런 겁니다. 이란이 뭐 탄도 미사일 한 3,000발 정도 있는데 야 이번에 뭐 쏜 게 지금 사실 쏜 거 한 200발, 300발도 안 될 걸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많이 해봐야 500발 미만일 텐데.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계속 초기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 가진 거 다 쏴야 되거든요. 거의 다 쏘고 한 절반 정도 남겨주고 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절반을 쐈다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실제 3,000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 이제 그 소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에 사실은 탄도미사일하고 드론하고 굉장히 열심히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자기들의 자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엄청나게 생산해서 그걸 채워 넣냐?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2024년 공습, 25년 공습 막 이렇게 상황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급망도 계속 쥐어 들어오고 이게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산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재고들 갖고 공격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 됐을 때는 거의 갖고 있는 거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한 절반 이상은 소진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그 남은 거 갖고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을 버텨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란도 지금 어떻게 버텨낼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란이 장기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네. 그러면은 물밑 협상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물밑 협상은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리고 협상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물밑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이는 거겠죠. 니네들이 얘기하는 컨디션보다는 더 나쁜 거를 갖고 와야지 뭔가가 되지.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 레버러지 아니면 그 협상 카드로서 바게닝 칩으로서 사용될 만한 게 없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뭐랄까 교육으로 줄여줄 수 있는 뭐 핵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미국 입장에서 그거 줄여주면 이렇게 줄게. 뭐 오바마 대통령이 네. 했던 그 포괄적 핵 합의 같은 경우도 이란이 갖고 있는 물량을 줄여줄 테니까 뭐 이런 협상이 되려면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것 아니면 미국 측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지금 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억지력이나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와야 됐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작전을 시작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위트코프하고 쿠시너가 협상을 하고 나서 이게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딱 되는 순간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5일 작전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으로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일본 제국이 했던 예. 것처럼 그냥 완벽한 항복을 해라.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란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가장 지키고 싶은 거는 정권 유지예요. 지금은 정권이죠. 왜냐하면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나 성직자나 아니면 그 대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1979년 이후에 기득권화가 돼서 지금까지 온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대로 완전히 정권 개멸, 네. 정권 교체까지 되면 그들이 다 와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일단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는 좀 이제 또 의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간다 한들 경제 제재를 계속 유지할 네.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안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았던 것처럼 작년 12월 1월에 경제 제재만으로도 시민들이 버티질 못해서 소요 사태가 났는데 지금은 더 이란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억제력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있는 거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런 이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핵 협상을 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난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완전 중단이지 않습니까? 핵에 대해서.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우라늄 농축에 대한 뭐 농도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이 그냥 다 내려놓고, 뭐 IAEA 사찰부터 다 들어가서 그야말로 아예 국제 규제에 따라서 딱 감시 틀 다 만들어 놓고 다 그렇죠. 공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될 때까지 계속 때리겠다라는 예. 거고요. 결국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을 거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우리 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권이 정말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이게 지금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는 되게 의문이 많아요. 근데 아마도 그나마 이걸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야 니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니들 지금 갖고 있는 체제가 무너지진 않아. 뭐 보장까지는 못 해주겠지만 최소한 그런 그림은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그걸 만들어줄 여유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느냐? 어허.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 좀 생각하시는지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아마 좀 이야기는 나왔죠. 쿠시너하고 그 위트코프가 제네바 1차, 2차, 3차 핵 협상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농축 우라늄 다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도 전향적으로 나갔습니다. 농축 우라늄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농축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으면
우리가 알아서 주고 우리가 재처리된 거 우리가 빼오고 할 테니까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그냥 운용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걸 축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여서 계속 그것 때문에 핵 주권이라는 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이 허들이 아주 전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때 전략 무기가 남아있고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게 있을 때는 이 허들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와야 되고 이란이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아무리 강경 지도자가 된다 한들 뭐다 한들 이 전쟁을 멈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강경 지도자들이 위장책으로서 저거 위장 전술이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미국과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그게 전략적으로도 유일한 카드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되게 전향적으로 핵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권을 다 포기하고 그냥 농축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국이 와서 연료를 다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거기서 나온 그 연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가져간다. 그런 것까지 다 뭐 허용을 한다면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핵 포기하라는 거랑 이렇게 맞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양욱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IAEA에 대해 사찰을 봐야 되는데 이제 무슨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선셋 조항, 그러니까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다 받아들이고 아마 93+2 에디셔널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핵 개발에 대해서 IAEA가 철저하게 사찰을 하고 철저하게 그 준비 단계부터 그러니까 93+2 에디셔널 프로토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원래는 그 시설을 짓는 거나 이런 것도 자기 주권이잖아요. 한 국가. 그래서 핵시설을 지어도 IAEA한테 그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67년 체제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짓고 뭐 건물을 짓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에 프로토콜은 이게 핵 활동이 시작될 때만 알리면 됩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내가 이제 핵 물질을 투입해서 핵 활동을 해요. 그러면 IAEA가 그걸 알고 와서 사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02년도에 발견된 포르도의 그 지중화되어 있던 시설도 미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란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우리 핵 활동 안 했는데 벙커 다 지어놓고 원심 분리기는 다 만들어놨지만 핵물질을 안 넣고 했는데 그걸 왜 너한테 알려줘야 돼? 이건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왜 너한테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67 체제가 그런 좀 허점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 핵 발전을 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프전 1차 사담 후세인을 1차전 쳤을 때도 사담 후세인 이라크가 다 IAEA 사찰을 받았음에도 핵 발전이 많이 난 걸 보고 야 이렇게 사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93년에 에디셔널 투 프로토콜에서 더 이제 더 강제적인 조항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핵시설이 만들려고 하는 계획 단계가 있으면 무조건 IAEA에 레포트를 해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니네들이 핵시설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는데 이란은 67년 NPT 체제에 들어온 국가이기 때문에 93년 그거는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왜? 그건 너무 우리 자치권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선셋 조항으로 5년, 10년, 15년 서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이 잘 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네가 93 플러스 에디셔널 프로토콜 2에 사인을 해라. 이란 그게 원래 일몰 조항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 합의를 다 마무리하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 93+2 에디셔널의 프로토콜에 사인을 하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니네가 할 수는 없어. 내가 다 관리 감독하에서 할 거야. 그거 사인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가진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에서 체제 건들지 않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협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여론조사를 하면 아니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꼭 농축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서 우리가 핵무기 안 갖는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하는 여론들도 꽤 높게 상황에 따라 높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란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안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역대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이란의 핵 합의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루게 되는 거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절대 항복을 해라라고 하는 거에 그게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 핵을 포기하는 것만 하면 카메네이를 사살했던 그거보다도 더 큰 성과거든요. 이제 그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네. 뭐 요즘 전쟁이라고 하면 무기도 무기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고 표적을 식별하는 게 중요한데 AI가 요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적용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 2021년 이때부터 이 AI를 활용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표적 선정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그 하마스와의 전쟁 당시에 보면 이제 가자 진입을 해서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사실은 이제 가자 그쪽에서 시티에서 전투가 되게 힘든 게 야 도대체 여기 이 테러 소위 이제 하마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가 어딘지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자 이것을 전부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뭐 교통 카메라나 이런 거 같은 거 혹은 기타 이제 존재하는 모든 CCTV들을 갖다 다 해킹을 해가지고 해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성인 남성이 드나드는 이런 위치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해가지고서 표적을 여기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하고 식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서 그 가자 그 말도 안 되는 터널 지구에서 작전을 꽤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 라벤단이 아니면 하브소란이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AI 기반의 표적 식별 체계들을 갖춰 나갔고요. 자, 이것이 이번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네. 이란이 교통 카메라를 해킹을 해서 뭐 시내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 이외에도 보고 있으면요, 사실 이제 SNS 같은데 이제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란의 군의 그 군 사령부 같은 곳에 그 내부의 카메라까지 해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 그게 안에 여기서 카메라까지요? 봉습당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 군인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SNS에 돌아다녀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심리전 차원에서 이스라엘 정보 쪽에서 뿌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미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의 정보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하메네이 제거한 것도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이 판을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리는 네. 게 이미 수년 전부터 이거를 그 이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포석들, 그 다음에 정보 수집들을 정말 열심히 해온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미국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너 들어가서 한 번에 정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노력의 성과다. 그리고 이 AI가 분명히 기능을 많이 네. 했지만요. 사실 이 AI보다 그 뒤에 더 숨어 있는 것은 수많은 정보원들이다. 휴민트, 정보자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미 휴민트가 한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2025년에 포로도 포함해가지고 해서 막 다 타격하고 할 때 핵시설부터 시작해서 타격하고 할 때 당연히 그럼 그거 역으로 올라와서 어디서 이게 샜을까? 정보가 샜을까? 역사를 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한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휴민트망을 이스라엘, 미국 쪽의 휴민트망을 다 한번 제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추가적인 정보나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가능하다는 건 그게 제거돼도 또 다음에 또 이 네트워크가 휴민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정보를 끌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런 휴민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는 아마 이제 연초에 있었던 그 학살 같은 것들도 일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 AI 하나 잘 된다고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당한 정치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바탕이 돼서 이런 작전이 수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반면 이란은 어떻게 정보를 얻었냐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지만 러시아가 뭐 미군 정보 알려줬다, 위치 정보 알려줬다, 뭐 그런 류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게 보도이기는 하지만 네.
러시아에서 좀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첫 공습 초기에 이란도 레이더 기지들을 다 먼저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아마 러시아에서 줬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 충분히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 훈련들도 몇 번 같이 했고 긴밀하게 그런 고문관, 자문관들을 보내서 네. 군사 그 자문도 많이 해주고 했으니까요. 근데 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관계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성 균형을 취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드 밸런싱이 있고 소프트 밸런싱인데 이제 미국과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군대도 파견하고 같이 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균형을 이란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이 될 때 막 이란이 러시아랑 해군 훈련도 하고 막 우린 전략적 동반자 이상을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이란이 러시아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파 협정을 맺자. 상호 방위 조약을 하자 했는데 러시아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주는 함의는 당연히 이런 정보는 갔을 겁니다. 확실히 지금 확인된 바는 네.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했던 뭐 서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런 관계까지 이란과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은 또 소위 말해서 러시아하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보와 그 이념을 갖고 있는 것과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물론 이제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할 수는 절대 없지만 뭐 이제 그런 밀월 관계가 그 밀월 협력 관계가 이란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지긴 쉽지는 않아서 물론 이 정보는 갔을 확률은 높지만 그게 조금 더 확대돼서 군대를 파견해주거나 이란과 같이 싸워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 좀 표면적으로는 중재에 나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네. 중재에 나서는 게요. 이게 중재에 나서는 게 뭐 특별하게 어느 뭐라고 그럴까 정말 중재를 하고 싶어서 나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쪽 편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 그렇게 나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뭐 북한이 문제 일으키고 뭐 하고 하면 중국이 와서 중재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요? 북한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이란을 위한 행동이었다. 나름의 그 러시아가 취해 줄 수 있는 조치는 딱 거기까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정보 제공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 이것만 해도. 근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뭐 어디 해외에 지금 병력 파견할 그런 사정도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걸 떠나서 뭐 병력 파견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어떤 군사적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지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이란은 뭐 아제르바이잔 드론 공격한다고 하고 또 쿠르드 얘기도 사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좀 평하시는지요? 좀 층위를 나눠서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전선 확전이 아니라 전선 확대를 원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걸프 국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의 정유 시설이나 여러 산업 시설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전쟁 비용을 그 전선이 확대되는 국가들한테도 같이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히 GCC 걸프 산유국들은 국가 예산의 한 85%를 석유 팔아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공격을 당하고 정유시설을 공격당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가 예산 85%를 벌어들이는 모든 젖줄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얘기하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이거 우리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좀 종전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이 가질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무기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타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전선 확대 측면에서 이렇게 나토까지 건들고 이렇게 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제르바이잔과 쿠르드 헤드쿼터, 그러니까 자기 그 정당 쿠르드 지역의 자치정부의 자치정부는 아닙니다. 쿠르드 자치구에 공격을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측면인데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되게 가까운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이 뭐 브레나이라라고 해서 석유도 나오고 카스피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석유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쿠르드족이 이제 공격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지상군이라고 하는 게 파견을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도 파견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이 일어나서 지상군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인종 갈등으로 이제 민족 갈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열을 내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약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은 이게 민족 갈등으로 돼서 분열 세력이 드러나면 진짜 이거 지상군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되니까 쿠르드를 친 거고 쿠르드족이 그렇게 일어나면 아제리 그러니까 아제르바인족들도 그런 비슷하게 또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곳은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제리 그다음에 쿠르드가 가장 분리 독립을 원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잘 이용했고 쿠르드 2천, 3천 명이 이렇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니까 초기에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쿠르드를 친 거죠. 그리고 아제리를 친 것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아제리 같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친하니까 가까운 혈맹국 같이 이렇게 가까운 국가니까 혹시 이란 내 아제리가 분리 독립하고 지상군처럼 들고 일어나면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 통해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려고 선제 타격한 게 있어서 지금 이란이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쿠르드 자치구 공격, 걸프 국가 공격, 투르키의 공격, 그다음에 키프로스의 영국 공격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선 확대 측면도 있고 실제 지금 민족 분쟁을 일으켜서 내전 세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지상군 세력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그거에 때문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조금 내용은 다른 이란의 공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동 상황을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우리가 타격한 거야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전력은 어떻게 보시고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한 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의 형세가 어떠냐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꽉 옥죄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단 원래 전쟁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전쟁을 내영토에서 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나는 방어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자, 그럼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넓혀서 다른 데를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군 기지에 닿고 안 닿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미사일을 보내서 뭐 민간 희생이 나건 말건 간에 거기를 전쟁터로 만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들이 방어한다고 또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한테 뭐 뭔가 뭐 불만도 얘기하고 하다못해 뭐 미사일이라도 더 달라라고 얘기하거나 자 그럼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여기는 또 여기를 챙겨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주의가 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확전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게 확전이어서 확전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집중되는 거를 돌리기 위한 그런 거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공격을 집중을 해서 여기가 움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대응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고 좀 최근에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어디 관함식 갔다가 들어오는 뭐 이란 배를 갖다가 북한을 격침시켰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인데 뭐 비무장 군함을 뭐 해서 이게 미국이 문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군함이 뭐 무장 비무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공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교전을 할 때 그 앞에 교전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잔인하게 혹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강한 힘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형국이 절대로 이란에게 유리한 형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쿠르드족이 뭐 이란 본토 지상전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 이 부분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상군을 보내지 못할 때 미국이 했던 방식. 이게 이제 이걸 어디를 봐야 되냐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봐야 돼요. 이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 보면은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보복을 해야 되니까 탈레반 정권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지상군을 보내야 돼. 지상군을 못 보내요. 왜냐하면
옆에 발진할 기지조차 없어.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란 근처 어디서 발진할 겁니까? 자, 기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지상군 가기 전까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하냐면 CIA가 돈다발을 잔뜩 짊어지고 아프간 북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프간 북부에 북부 동맹이라는 그런 그 적에 있어요. 그래서 파슈툰족이 아닌 이제 소수 민족으로 구성이 된 거기서 반군 세력이 있는데 사실 이 북부 동맹도 9.11 테러에 앞서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가지고 세가 줄어든 상태인데 어쨌거나 거기도 전부 돈 주고 소위 매수를 하고 원래 아프간은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그래서 그 인력을 갖고 이제 싸워 나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미군이 지상군이 이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왔어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오는 동안 뭐 했냐면 작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작게조차 없었어요. 이 아프간에 어떻게 침공할지. 자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CIA가 이 매수한 소위 이 반군 세력들 거기에 미 특수부대가 딱 일부가 달라붙어서 항공전력과 같이 결합이 돼서 싸우는데 싸워서 한 달 만에 그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하고요. 자 이제 카불이 무너지니까 탈레반이 칸다하르로 도망가요. 근데 그것도 2개월 만에 작전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딱 2개월 작전으로 지상군도 없이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 홀츠 같은 사람이 다 그 특수부대 출신이고 다 그런 걸 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뭐 지금이야 안보 보좌관이 아니지만 다 그런 걸 봤던 그런 어떤 전략적 경험들이 갖춘 사람들이 지금 이 트럼프의 이 소위 안보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 트럼프가 당연히 들었을 거고 자 그럼 이 얘기를 트럼프가 사실은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경솔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이 쿠르드족 문제는요 사실 이 국가들 관련된 국가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지금 한 4군데 나라에 펼쳐져 있잖아요. 엄청 많죠. 뭐 시리아, 이라크, 튀르키예. 그다음에 터키, 투르키예 제일 크죠.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4개 국가에 이제 대부분 펼쳐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제일 조용했던 게 이란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쨌거나 막 싸우고 뭐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쿠르드족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뭐 해서 전선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걸 딱 꺼낸 거죠. 자, 정말 이란 너희가 이렇게 항복 안 하고 나오고 있으면 이 카드까지 꺼내서 정말 이쪽 지역이 복잡해지도록 나는 끌고 갈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위협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여력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르드족이 깊숙이 개입을 하면 튀르키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이란에 이런 작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소스에서 나는데 터키도 투르키에도 그와 유사한 그 불란자자 또 쿠르드족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전장이시죠. 네. 시리아나 다른 쪽에서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쿠르드족 문제는 되게 이게 휘발성이 강한 게 시리아에도 있고 투르키에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이란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치권을 하나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깊숙이 생각을 하고 던진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징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전략이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르키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도 걸려 있습니다. 이라크도 지금 그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거기 그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란에 어느 정도 자치구가 만들어져 이런다 그러면 이라크 입장에서도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라크 지금 시아파 정부도 그렇고 투르키에도 그렇고 좀 약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투르키에는 미국의 나토 동맹이고 이라크의 시아파 지금 정부 세력도 친미 그룹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그 이란의 쿠르드의 그 군사 능력이 뭐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특수전 요원이 복구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전쟁 경험이 막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 북부 동맹은 전쟁 경험이 있었던 그래도 부족들이고 그래서 과연 이 2~3천 명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그 내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양욱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절대로 쓰지 않았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공식적인 차원에서 물론 이제 CIA나 그렇지만 절대 부인하고 안에서 분란전이나 이런 반란전을 이렇게 하기는 한 적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 공식적으로 입에서.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저렇게 해서 내전 세력을 키워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딩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리가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놀랐고 이제 좀 놀란 게 있죠. 이제 앞으로의 미국은 예. 그래도 우리가 뭐 악의 제국이다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이렇게 치를 때 항상 지켰던 그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최소한. 근데 그것마저 내려놨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전쟁 양상과 그걸 각국이 미국을 대응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또 확실히 느끼는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사건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트럼프를 포함한 이제 마가들의 아마 생각들이 보면 되게 그런 건데, 야, 지금 국제 질서라는 것 자체가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북한 뭐 이런 나라, 이런 애들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왜 같이 지키냐. 그래서 쟤들을 몰아내야 그 다음에 질서가 올 수 있는 거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트럼프 때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뭐 미국이 세계로 안 나가고 뭐 고립하고 있냐. 아닙니다. 되려 어떻게 보면 더 이전보다 더 좀 날것에 자기의 그 이익에, 국가 이익에, 욕망에 어떻게 보면 더 충실하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미국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가장 모델 알라이, 그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 저쪽 지역에 자 어쨌거나 그쪽 이 지역의 복잡함 이런 안보 상황 이런 거를 누군가 우리 동맹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다. 미국이 결국 뭐 이렇게 동북아, 한국, 일본 여기에 어떤 걸 원할지 이스라엘 모델을 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 물론 이제 이게 그 트럼프 정부 한정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같은 성향을 갖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두 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양욱 위원이 오셨으니까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아니 그 드론 항모 이번에 공개됐잖아, 막 불타는 거. 예. 이거 한국 컨테이너선 개조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원래요 항공모함 자체라는 배가 역사 속에도 사실 없었죠, 그렇죠? 1920년대에 처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때도 보면 뭐냐면 항모를 구축함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굉장히 커다란 전함을 바꿔서 항모로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사이즈가 되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말고 항모가 더 있습니다. 얘는 그 이란이 항모가 더 있는 게 그 앞에 이제 그건 진짜 항모로 쓰지 못하고 그냥 무인기를 뜨고 내리는 무인 항모로 드론 항모로 썼는데 그거는 전차 상륙함을 개조해서 갑판을 길게 만들어서 이제 항모라고 불렀고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22,000톤급짜리 그 이제 국내에서 울산조선소에서 만든 페라린이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을 위에 결국 이제 다 어차피 컨테이너선 자체가 굉장히 업점쓰니까 뭐가 거기에 이제 갑판을 실어가지고 저것처럼 항모처럼 만든 건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상선을 만드는 것과 군함을 만드는 것은요 철판의 규격부터 모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게 외양으로서는 항모의 역할을 하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실제 전시에 됐을 때 자 저렇게 미사일 한 방, 어뢰 한 발에 굉장히 아주 허무하게 이 군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침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